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단계에서 행정학 강의하는 저는 최영희입니다. 자, 2024년 지방직 7급 시험 잘 보셨나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방직 7급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실 분들, 그중에는 9급 수험생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국가직이나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혹시라도 내가 다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시는 분들 일단 시험 보시라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지방직 7급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학계로는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던 편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번 시험에 혹시라도 합격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단순히 해설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행정학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런 여러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 계속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된 해설지는 이미 카페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최영희 행정학 치고 제 카페 들어오시면 상세한 해설지와 문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걸 통해서 해설을 충분히 읽어보고 공부하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 잘 읽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이 해설 강의는 사실 해설에 치우쳐졌기보다는 해설보다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단순히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앞으로의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그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PPT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체적인 시험의 경향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합격자 평균 예상 점수. 사실 여러 개의 과목을 함께 보는 시험인데 여기서 합격자 평균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커트라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합격자들이 커트라인을 통과하고 합격을 했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점수대였을 때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시험이 쉽든 어렵든 워낙 소수의 인원만 뽑는 7급 시험이다 보니 또 7급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진중하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일단 100점, 95점 정도의 커트라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를 받아놔야지만 행정학이 다른 과목에 발목을 잡는 그런 엄청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받지 않으셨어야 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4년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9급 시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급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24년 국가직 7급도 그리고 이번 지방직 7급도 제 생각에는 좀 평이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도를 굳이 따지자면 이 세 가지의 시험, 24년도에 있었던 9급 시험과 국가직 7급까지 만약에 포함을 한다면 이번 지방직 7급은 국가직 7급과 좀 유사한 난이도를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엽적인 이론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엽적인 이론들이 막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끔 행정학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주제가 아닌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주제에서 문제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최근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9급에서도 7급에서도 계속 보여지는 기조들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형태들.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던 주제를 원래 알고 있었던 기출 정도의 지식으로만 공부하시면 정말 안 되고요. 좀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게. 그냥 암기가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있게 공부해 주시는 연습이 정말 필요했고 지방자치론 출제 비중이 계속 올라가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론, 완벽한 지방자치론 문제가 3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론의 지방공기업 파트와 공공기관을 연결시킨 문제가 1문제, 그래서 3장과 7장, 조직론과 지방자치론 콜라보한 문제까지 제가 4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3.5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올해 국가직 7급도 기조가 비슷했습니다. 국가직 7급에 딜런의 법칙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론 선택 과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였지만 만약에 내가 행정학 개론만 공부하고 있었다, 지자론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국가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방자치론이라는 선택 과목이 없지만 지방자치론 수준의 행정학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역개발론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경제학 선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행정학 개론만 놓고 보자면 지방자치론 공부를 병행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7급의 선택 과목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론을 좀 충분히 신중하게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행정학 강사로서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시험의 경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최영이라는 사람의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론 과목을 많이 들어야 돼. 행정학이 너무 중요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정학 개론에 지방자치론 정도의 문제 수준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학 개론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방자치론에서 설명하는 정도의 법령들과 내용들 정도는 공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방자치론의 선택이 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려웠던 문제들 쭉 봤는데요. 20번 문제의 공무원 행동 강령.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답률이 26%, 그 다음 8번의 책임운영기관. 정답률 45%, 그 다음 19번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 정답률 62%. 이 세 가지가 지금 공단기 합격 예측 시스템 통해서 제가 분석했던 자료였는데 유독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까놓고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정답률이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생소한 법령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법령들이 기존에 이미 출제되었었던 주제의 법령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출제된 법령만 봤으면 놓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출제됐던 법령을 주변부를 싹 뒤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매번. 공무원 행동 강령이 나왔으면 출제된 그 조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조문 이외의 공무원 행동 강령의 주제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이거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점수가 낮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법령을 읽는 연습, 특히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령에 대한 노출이 훨씬 많잖아요. 행정법도 하실 거고요. 헌법도 하실 거고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학 관련되어진 공직윤리 관련 법령, 지방자치론 법령, 국가재정법 법령 같은 경우는 진짜 상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나 다양한 복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또 제 카페나 유튜브에 들어와서 내용들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번 시험의 경향이었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비 일단 기출문제 반복이 진짜 중요한데 기출문제가 기출문제 나온 대로 반복하게 되면 기출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해당 주제가 어려워졌을 때 대비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암기가 아니라 정말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혼자서 풀지 마시고 저랑 같이 푸세요. 문제를 분석하고 접근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에 출제가 됐던 법령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법령 일대를 다 조져야 돼요. 제가 조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다 봐주셔야 되고 법령을 보실 때에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령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법령을 다 암기하지도 못합니다. 취지를 꼭 기억하면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지역적인 주제를 산발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보다는 아는 내용을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출제가 되었을 때 그걸 대비할 수 있게 봐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세 가지 기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반복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출제가 됐던 법령들은 취지를 기억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주는 거 그리고 지역적인 주제로 내용을 늘리지 말고 아는 부분을 확실하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구현하려고 하는 저희 공부의 방향이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학습을 하실 때 잊지 않으셔야 되는 원칙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7급 지방자치론은 좀 필수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학 개론을 위해서도요. 그래서 지방자치론, 요게 실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든 아니면 나는 선택 과목을 경제학으로 할 거야. 지방자치론 선택은 안 할래. 라고 하시더라도 7급 지방자치론의 수준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행정학 개론의 지방자치론도 좀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수업만 해도요. 그렇게 수업이 길지 않습니다. 한 20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방자치론에 대한 공부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요거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마다 정답률 지금 수록했는데 그 정답률은 현재 공단기 합격 예스 시스템 상에 떠 있는 정답률입니다. 예상 정답률이니까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입니다. 행정학 1장의 내용이죠.
너무 많이 출제가 되는 신공공 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고요. 정답률 89%니까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맞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징 다 알고 계시죠? 둘 다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었고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을 시장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구성원들의 협치를 통해서 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1번 신공공 관리론은 시장 지향적인 원리를 강조했고요. 오히려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의 원리를 강조했다. 뉴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앞뒤를 바꾸어야 맞는 선지입니다. X예요. 자, 신공공 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이라고 보죠. 덕성을 지닌 시민 이런 거 안 합니다. 뉴거버넌스가 오히려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공익에 대한 서로 공유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시민으로 보기 때문에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요. 이 신공공 관리론이 국정의 대상인 고객 그리고 뉴거버넌스가 시민이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서의 국민 이렇게 인지했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신공공 관리론 뉴거버넌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 바로 정부의 역할을 스티어링, 방향 잡기라고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뉴거버넌스도 신공공 관리론도 스티어링이라고 생각했고 과거 전통적인 정부가 너무 노적기에 치우쳐져 있었던 걸 비판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X가 되고요. 신공공 관리론이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죠. 그에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행정의 민주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뭐 너무 쉬웠던 문제인 거 알고 있어요. 아마 이런 문제 보시면 나는 이거는 아니까 넘어가야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표현하는 표현들 중에 어떤 표현은 되게 눈에 익는 표현들이 있고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거론했었던 기출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이런 단어로도 표현하는구나 이런 걸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을 분석한다는 건 그 기출문제를 통해 기출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형식에 그러한 초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출에서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최근에 이런 선지들을 구성하네. 최근에 이런 형태의 난도들로 출제를 하네. 이런 경향을 익혀주시는 게 나중에 시험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맞았던 문제라고 해서 대충 보지 마시고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내가 이걸 이론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동기부여 이론이고요. 네, 사실 이 문제도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정답률이 딱 현재 내려가는 게 보이죠? 73%입니다.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은 인간이 원래 미성숙한 상태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가 성숙해진다. 현대적인 내용 이론으로 오면 올수록 욕구가 변화한다, 학습한다 이런 거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현재 욕구 변화를 설명하는데 뒤에 있는 요거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골로 구분하는 건 맥클랜드입니다.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내용 틀렸죠? 제가 맥클랜드, 아지리스 둘 다 내용 이론에선 굉장히 최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이론은 잘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완전 세핑 학자들만 쭉 나왔어요. 헤크만과 올드햄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들의 이론을 내용 이론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저는 과정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018년 국가직 7급에 과정 이론으로 문제의 정답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출 경향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죠. 이 직무 특성 이론이 직무의 특성을 무려 5가지.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이게 과업 요소들이고 거기에 자율성, 그리고 피드백, 환류라고 배웠죠? 환자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5가지의 조건으로 직무의 특성을 구분합니다. 요 3가지의 합보다 얘와 얘의 크기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헤크만과 올드햄은 환자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직무 특성 이론의 구체적인 직무 5가지 특성을 문제가 설명했다는 거. 여태까지 헤크만과 올드햄이 과정 이론이냐, 내용 이론이냐, 주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이들의 이론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자체를 선지로 구성했다. 보실 수 있죠. 2번 맞는 선지입니다. 3번.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요, 타인과 비교합니다. 나의 투입 대비 산출, 노력 대비 보상. 이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불공정함을 느꼈을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4번. 포토와 롤로의 업적 만족 이론이 제가 요새 가장 핫한 그런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노력을 일단 해. 그 노력이 나에게 뭔가 성과를 가져와.
그 성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상의 공정성을 내가 느껴.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뭐예요? 만족하게 됩니다. 이 만족했다라는 거에 대한 환류가 다시 나에게 노력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블룸의 기대 이론은 내가 만족하면 노력한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일단 노력해보고 그에 대한 성과와 보상을 느끼게 되면 그때 만족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일종의 기대 이론. 근데 요거 뒤에 거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목표의 난도와 구체성이 개인의 동기를 결정한다. 이거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 아지리스, 맥클랜드, 헤크만과 올드엠, 애덤스, 포터와 롤러, 로크 다 요새 강조가 되고 있는 동기 이론들에서는 내용도 과정도 조금 최신 학자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자들의 이론은 정말 줄줄이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셔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네. 정말 이 학자들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기출문제에서 이들 학자들의 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네. 자, 저희 3번 갑시다. 사바티어는 정말 작정하고 계속 내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지방직 9급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또는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출제가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정답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럴수록 좀 어렵고 까다롭게 설명하고 있는 선지들의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여야 하고요. 이 문제는 너무 정답이 쉬워요. 이 사바티어의 옹호연합 모형, 정책 지지연합 모형의 특징은 10년, 굉장히 장기간의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이 확실하게 틀렸고 정답도 너무 쉬웠지만 지금 보시는 여기 옹호연합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 중재자, 팔리시 브로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팔리시 메디에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 결정자가 있고 여기 집행자들이 있고요. 이전에 정책의 집행 방향을 설명했던 모형은 이들, 지금 꼭대기에 있는 결정자와 그다음 밑에 있는 집행자, 이들의 관계만 가지고 정책의 집행 상황들을 설명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사바티어의 지지연합 모형, 옹호연합 모형은 이 외부에 있는 팔리시 서브 시스템, 여기에 있는 다양한 하위 세력들의 연계들을 통해서 정책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하나의 지지 연합들이 굉장히 다양한 신념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의사를 여기 있는 정책 결정자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들이 팔리시 브로커 또는 팔리시 메디에이터. 이 메디에이터들은 여기 있는 의견을 일로 잘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는 여기와 여기 사이 정책 지지 연합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잘 중재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정책 중재자가 실제 정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저 같으면 이걸 좀 더 공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출이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리시 브로커, 메디에이터에 대한 얘기들 생각해주면 되고요. 정책 이 하위 체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정책 하위, 팔리시 서브 시스템, 여기죠. 이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생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 중에 진짜 안정적으로 잘 변화하지 않는 사회 구조나 사회문화의 기본적인 가치나 법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변수고요. 이거 말고도요. 변화무쌍한 굉장히 역동적인 형태의 변수, 예를 들어 선거 같은 게 있어. 통치 집단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조건들, 변수들이 되죠. 거기에 팔리시 서브 시스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역시 여태까지 기출이 건드리지 않았었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등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화시켜서 내용으로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정답은 2번이고요. 정답률이 85%이긴 하지만 3번 선지나 4번 선지는 좀 까다롭게 공부하셔야 되는 선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문제가 나에게 쉬웠다, 답을 맞추기 쉬웠다 이렇게만 접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공익에 대한 문제고요. 이것도 웬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78%고요. 자, 사익들 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공익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거는 과정설이죠. 사익 플러스 사익, 이게 공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과정설의 내용이잖아요.
지금처럼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이거는 과정설이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사익들 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가치가 나타나면 그게 공익이다. 이거는 과정설 설명입니다. X죠. 과정설은 그래서 정부나 행정관료가 공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그냥 중립적인 조정자의 역할. 뭔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가 제대로 잘 합쳐지는지만 보게 되는 중립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공익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공익을 적극적,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목민관적인 역할을 행정관료가 한다. 이건 과정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체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공익은 정책의 기준이죠. 정책의 비용, 편익, 자원 배분 원칙의 가치 기준을 제공하죠. 네, 공익을 실체로 보던 과정으로 보던 행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바로 공익입니다. 행정은 공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이 실체이든 과정이든 일단 공익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걔가 모든 정책을 진행하는 원칙, 가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요거 맞는 선지. 얘가 정답이고요. 4번 공익은 자유, 형평, 평등. 아시겠지만 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어느 시기 상황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관칙. 우리가 얘기하는 수단적 가치는 뭐 합법성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가치를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단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는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는 방금 이야기했던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 가외성 이런 가치들을 설명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5번 문제는요. 바로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결정 모형에 대한 내용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쓰레기통 모형 전제 조건 꼭 좀 기억하라는 얘기를 정말 수차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 3가지의 조건 기억하시죠? 문제성 있는 선호, 불확실한 기술, 그 다음 일시적 참여자. 이거 3가지 잘 기억하셨던 분들은 뭐 워낙 가벼운 느낌으로 이 쓰레기통 모형에 관련된, 물론 쓰레기통 모형만 출제된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 결정 모형에 관련된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답률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혼합주사 모형에서는 문제성 있는 선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혼합주사 모형은 아시겠지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2개를 합해서 실제 의사결정이 거시적 결정과 미시적 결정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한 문제고요. 문제성 있는 선호,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불명확한 기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적 참여자 이 3가지가 쓰레기통 모형에서 왜 혼란스러운 무정보 상태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전제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쓰레기통 모형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틀렸어요. 이건 맞아요. 문제성 있는 선호란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 조건이고요. 자, 불명확한 기술도 마찬가지.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최종 모형이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이고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의 초정책 과정을 더해서 합리 모형의 질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죠. X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에서요. 문제 중심의 탐색을 하나요? 아닙니다. 문제 중심의 탐색은 회사 모형. 문제가 생겼을 때만 탐색을 합니다. 갈등을 적당히 준해결하는 거, 이거 강조하는 건 현재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회사 모형이기 때문에 요거 X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안 맞아요. 모형과 특징의 매칭이 잘 안 된 거지. 자, 4번 앨리슨 모형. 앨리슨 모형 중에 제일 첫 번째 합리적 행위자 모형, 가장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은 그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 목적을 극대화하도록 의도됩니다. 국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유기체고, 그래서 그 조직의 제일 꼭대기에는 대통령은 그 유기체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밑에 있는 하부의 조직원들은 이 대통령의 결정을 따라가야 한다. 이게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죠. 사실 앨리슨 모형은 당시에 합리적 행위자 모형으로 의사결정이 되게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조직의 하부 조직이 보여지는 조직과정 모형, 상부 조직에서 보여지는 관료정치 모형을 설명을 하면서 의사결정 상황에서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모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설명했던 모형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내용은 4번입니다. 자, 우리 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쉬운데 정답률이 이 정도 되면 100%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국가재정법상의 53조의 원칙의 예외. 사실 재정의 고전적 원칙, 예산의 고전적 원칙, 통제를 위한 원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국가재정법에 이 원칙이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산 총계주의, 완전성의 원칙밖에 없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53조에 나와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칙의 예외래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수입, 이것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수입 대체 경비입니다. 수입을 경비로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초과 발생한 수입을 경비로 대체합니다. 자, 이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될 때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이에 대해 수반되는 경비로 초과 지출할 수 있다. 네, 이게 수입대체 경비죠. 이 수입대체 경비가 현재 예외로 설명될 수 있는 국가재정법상의 원칙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예산 총계주의가 됩니다.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은 고전적 원칙이고요. 예산의 공개성 원칙 역시 고전적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산기구 간의 상호작용성, 상호의존성은 네, 아시겠지만 해럴드 스미스가 설명했었던 현대적 원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들 내용 모두가 다 국가재정법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상에 들어가 있는 예산의 원칙은 총계주의, 다시 얘기해서 완전성 원칙만 들어가 있어서 조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5장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진이 좀 빠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5장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문제의 출제 비중도 좀 낮았던 편이고요. 그래서 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문제 전체의 경향성 설명하면서 단원별 문제 출제 비중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마다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러 개의 단원들을 포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같은 국가직 내에서도 7급과 9급의 경향, 그 다음 지방직 9급, 7급, 7급과 7급, 9급과 9급 모든 시험의 출제 경향들이 다 달라서요. 그러니까 영역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론이 좀 강조되고 있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 단원별 비중은 매번 시험마다 좀 달라지는 경향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6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유형, 정답은 83%. 너무 쉽게 나왔죠. 네, 아시겠지만 요금제 있습니다.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은 아시겠지만 경합성과 배제성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금제, 경합은 안 합니다. 배제는 시킵니다. 제일 큰 시장 실패가 뭐냐면 자연적으로 독점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한다? 이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거나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을 시키거나. 맞죠? 집합제는 컬렉티브 굿즈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공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경합을 안 하고요. 배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의 혜택을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적인 소비가 가능하죠. 당연히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공급자들은 이제와의 생산을 포기한다. 그래서 집합제는 시장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이 물건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어쨌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선지 맞는 선지입니다. 시장제. 경합도 해요. 배제도 합니다. 프라이빗 굿즈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요. 물론 정부가 가치제의 경우에는 좀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본래는 시장에서 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이 사바스 모형에서는 가장 적은 파트. 그래서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맞는 선지고요. 자, 마지막 공유제입니다.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재화입니다. 커먼 풀 굿즈라고 얘기하죠.
경합은 하는데 배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소비자나 생산자가 이재화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근데 봤더니 이런 표현 했어?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국방, 외교 등이 이재화에 속해. 이거는 공유제가 아니죠. 이거는 집합제. 이해지요? 그래서 집합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공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7번, 4번이 틀린 선지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어서요. 쉽게 잘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번 들어갑시다. 8번 문제는요.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이 문제가 나름 어려웠던 문제라고 해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었던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 얘기하기에는 근데 너무 문제가 쉬웠거든요. 책임운영기관은 정말 중요한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법령을 보시기 전에 책임운영기관이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걸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법령이 중요해요. 하지만 법령을 보기에 앞서 그 법령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관이든 조직이든 뭐 여러 개의 그 베이스들이 있잖아요. 그 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일단 되어야 법령도 읽힙니다. 자, 볼게요. 책임운영기관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정부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인데 이 정부 조직을 약간 기업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우리나라에 1999년도부터 도입되었던 영국에서요 도입되었던 제도자 영국의 NPM 신공군관리론의 어떠한 기반을 통해 도입되었던 제도고 이거 우리나라의 국립중앙국장부터 도입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전체 책임을 누가 지냐면 제가 행안부가 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행안부가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이 책임운영기관이 보통요 회계를 따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특별회계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조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의 특징을 이해하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조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재부 장관 함께 협의하는 과정. 자, 2번.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 중앙정부 조직,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부 조직, 여기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특허청. 대부분은요, 소속기관 중에 부속기관 있죠. 소속기관은 부속기관과 일선기관은 아닙니다. 이 부속기관에 해당하는 소속기관들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 3번.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보통 아마도 개방형 직위일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이에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보통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의 절차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 2년에서 5년 사이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아, 당연히 얘기했고요. 4번, 책임운영기관은 어떻게 공공기관이 같냐고요. 공공기관은 별도의 법인인데.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을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이해를 공공기관,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어떤 기관을 볼 때 그 기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걔에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 늘 이러한 설명 방식들을 드렸었는데 그거 아시면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갑자기 이상한 법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내용이라면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 텐데 공공기관은 아예 별도의 법인을 따로 만드는 건데 책임운영기관은 정부법인이니까 별도 법인이 아니죠. 너무 적용되기 어설픈 그런 법률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 너무 낮아서 저는 좀 당황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었고요. 이번 법률들이 생소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생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기출에서 소수를 계속 줬던 법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8번 틀리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시길. 네, 책임운영기관 특히 법은 디테일한 내용들을 암기하시는 것보다 법의 취지, 그 법에서 어떤 조직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9번 갈게요. 지방자치론 문제고요. 사실 지방자치론을 본래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론 안 하셨던 분들에게 그냥 행정학 개론 수준의 지방자치론으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
정답률 80%.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지방자치론 많이 하시는구나. 선택 과목 지방자치론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1번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이니까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거죠. 만약에 광역이 기초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줬다. 그러면 이 돈을 민간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요.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틀렸고요.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서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비,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바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죠. 부담금과 교부금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함께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방재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에 관련된 내용들로 선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해서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금이죠. 그러니까 2번 선지가 설명하는 건 단체 위임 사무고 3번 선지가 설명하는 건 기관 위임 사무인데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관 위임 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를 설명했던 이런 방식을 보신 적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았다고 하더라도 3번 선지에서 기관 위임 사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아까 봤던 2번 선지에서 단체 위임 사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그러면서 공부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케이?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느냐. 이거 봐주셔야 합니다. 4번입니다.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에 대한 교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9번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국고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의 내용들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해설제도 다 지방재정법의 법령 자료들을 더하는데 법령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사무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어떻게 실제 법령의 표현들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지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출제가 됐네요. 정말 지방자치론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정답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론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1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패치 분합입니다. 아시겠지만 패치 분합, 명칭과 구역을 바꾸는 거 요거 아시겠지만 조례가 아니라 법률입니다. 제가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얘기를 항상 해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기본 원칙이 이건 제가 정말 행정학 개론에서도 설명하는 거지만 행정구역하고요. 자치구역하고 다릅니다. 자치구역은 요건 대부분이 법률 그리고 행정구역 요건 대부분이 조례. 그래서 자치구역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시고 정말 바꾸기가 어렵다. 행정구역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에 대한 변경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패치 분합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지방의회의 의견 듣는 게 맞죠? 하지만 이게 걸려야 되지, 반드시. 제가 요거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쳤다라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예외적인 조건이 있다. 요거 아마 기억하셨을 겁니다. 특히 지방자치론 하신 분들은 워낙 많이 봤었던 내용이어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3번 갑시다. 3번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죄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요거 제가 정족수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실 요거는 행정학 개론에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지방자치론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었더라면 3분의 2가 당연히 생각이 났었을 거고 만약에 이 3분의 2가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세모
그럴 때 또 우리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4번은 행정화 개론에서 설명했던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패치 분합할 때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재산을 승계한다는 조건까지. 그래서 사실 3번에 저런 정족수 같은 거 기억하시기는 좀 어렵고 이런 정족수 같은 건 지방자치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말고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족수 빼고 나머지 것들은 알고 계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셨어야 하고요. 사실 지방자치론이 없었으면 제일 어렵게 느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11번. 너치 이론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작정하고 제대로 이론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치 이론 이제는 많이 출제가 됐던 주제이다 보니 77% 정답률 나왔네요. 1번 자유주의적 개입 원리입니다. 너치적 정책 설계를 하면 구성원들에게 약간 옆구리 쿡 찌르는 느낌만 줍니다. 특정한 정책 방향을 유도하긴 하지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를 강조하죠. 근데 이 경우에 시장 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너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학이 아니라요. 행동 경제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너찌를 워낙 많이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웬만큼 풀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번 행동 경제학에 기반을 해서요. 정책 분석을 하죠. 실험을 통해 일일이 개별적인 케이스를 다 분석하고 그걸 통해 귀납적인 결론 도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보다 실험을 통해 사례를 먼저 관찰하고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귀납적 분석 방식을 선택한다. 그래서 요거 앞뒤를 바꿔줘야 합니다. X입니다. 정부의 역할은요. 정책의 수단은요. 선택적 설계입니다. 너치 설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되 국민들이 실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선택 설계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주는 거. 이게 너츠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 맞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휴리스틱스의 오류. 인간은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늘 하던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행동 편향성, 인지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다 통칭해서 휴리스틱스 오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휴리스틱스 오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치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휴리스틱은 아시겠지만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행동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오히려 인지적인 오류나 행동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자, 1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너치 정말 중요하게 최근에 엄청 핫한 이론이니까 중요하게 내용들을 좀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치 해당하는 표 하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7급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주제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치는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 저는 이게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총액 인건비 제도의 취지를 알고 계셔서 잘 푸셨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건 2007년입니다. 2007년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그 안에 부처의 구성원들을 얼마를 둘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할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방식은 인건비 총액 내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에 맡기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중앙정부에선 총액 인건비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 인건비 제도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전 정부 부처에 현재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 그래 또 나왔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운영기관은 소속기관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정부 조직입니다. 당연히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행하는 대상이 될 거고요.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행했어요.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분명히 확대가 되었고 기억 맞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의도적인 절감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이 있다면, 그죠?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는 알아서 움직이면 되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만약에 돈을 절감했으면 분명히 남는 돈이 생기죠? 그 남는 돈을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성과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걸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절감해서 노력을 통해서 절감한 예산을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에도 활용할 수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것들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정답은 2번입니다. 괜찮죠? 자, 1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업무평가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왜 정답률이 60%밖에 안 됐는지 전 너무나 통찰에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시던 내용이잖아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아시겠지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의 실시,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는 어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인데 여기는 누구 소속? 그래, 이건 국무총리 소속. 이건 되게 많이 보셨던 내용이지 않나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2명입니다. 그죠? 이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 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위원장 2명인 위원회가 좀 드문데 하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 자, 지금 보시는 요거 3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귿, 요거도 얘기했지만 정부업무평가제도 전체를 총괄하는 게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매년 각종 평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해서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 보고서에 보고회를 개최하는 주체,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이 평가 전체에 대한 총괄을 국무총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행안부 장관이 지원해주는 그 내용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변명을 하기에는 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요. 너무 많이 보시는 법입니다. 법령 자료에서 제가 항상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거 놓치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이번에 출제가 됐던 법령이요. 서프라이즈한 법이 없었습니다. 자, 리얼이에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그 다음 공공기관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 문제의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이것도 너무 수월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고요. 결격 사유는 웬만큼 다 암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조문들 제가 다 상세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1번부터 갑시다.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해임청을 받았습니다. 징계로 해임. 파면이 아니라 해임입니다. 3년간 임용 불가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 결격이고 파산 선고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제도에 의해서 피성년 후견인 된 경우 민사상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사라지면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시 후견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파산을 했습니다. 복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바로 공무원 임용이 되기 때문에 복권된 때로부터 5년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X예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 제가 몇 년? 2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무원 재직 중에 징계로 파면을 처분받았다.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 많이들 외우시지 않나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 이거는 빠르게 풀기도 하셨어야 되고요. 정확도도 굉장히 높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행정학개론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심리적인 만족감이 컸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정말 경쟁 시험입니다. 정말 7급은 뽑는 인원수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15번 가보도록 합시다.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얘기죠. 네, 직무급. 아시겠지만 직무급은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위분류제에서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죠. 직무의 종류, 난도, 책임도가 일치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을 합니다. 이게 직무급이어서 직무급 체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과 직능,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구분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직무급이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해서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그러면 이거는 능력으로 보수를 주겠다는 얘기죠. 일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걔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보수를 주겠다는 얘기니까요. 이거는요. 직능급 혹은 실적급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주는 제도니까 직무급은 아닙니다. 직무급은 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성과에 따른 차등적인 보수 원칙의 적용, 이건 직능급이나 혹은 실적급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거 3번. 직무급 산정할 때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하는 것, 경력을 반영하는 건 근속급 또는 연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는 4번. 직무급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게 직위분류제의 종류 구분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직무 평가를 통해서 난도와 책임을 결정합니다. 결국 지금 보시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 직무별 상대 가치의 평가. 이걸 왜 하느냐? 이거 왜 하는 건데? 이거 직위분류하려고 하는 거잖아. 직위분류제에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위분류제의 방식을 통해서 직위를 분류하고 직무의 종류와 난도 책임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무급이 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최근에 문제가 그냥 내가 직무급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특징이 대충 이래. 이렇게 말고요. 정말 직무급 정확하게 알아? 직능급과 실적급과 아까 얘기했던 연공급과 확실하게 구분이 돼? 아까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 선지도 옛날에는 제끼면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기억, 니은, 니은, 디귿 모르면 찍을 수가 없게 선지의 배우를 통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에 정확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대충 통밥으로 몇 가지 암기해서 푸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공부를 좀 정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16번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요. 네, 아시겠지만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방법이고요. 이 발생주의 회계를 쓰기 위해서는 단식보기보다는 복식보기의 형태를 통해 회계 장부를 기입하는 게 맞습니다. 고정자산과 같은 경제적 자원들을 회계 과정에서 인식하는 게 현금주의 단식보기보다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데 미지급입니다. 이거를 부채로 인식해요. 감가상각,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물건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 해마다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비용으로 보죠. 그래서 발생주의 복식보기 회계는요. 자산, 부채, 그 다음 경제적인 수익, 그 다음 비용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이걸 발생주의 회계는 아시겠지만 현금의 유출 유익과 관계없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서 거래 인식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 국가의 결산 보고서에는 실제 현금주의 단식보기에 의한 외산회계의 방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이 그렇죠. 하지만 재무제표를 통해서요. 지금 보시는 발생주의 복식보기를 통해 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장부의 기입도 필요하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결산 보고서의 양식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두 가지 종류로 쓰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16번.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1번입니다. 자, 17번 가보도록 합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우리 보통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법인이 아닌 정부 부처 형태가 있고요. 법인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 중앙정부가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거고요. 중앙정부 법인이죠. 그 다음 법인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별도의 다른 법인이 있는 건데 이 법인형의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 다음 비슷하게 지방공기업도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이고요. 얘는 얘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보시는 지방정부 부처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지방직영기업이 있고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형이 민간 출자가 허용되는 공사, 불어되는 공단. 이 문제가 3장의 문제이자 7장의 문제입니다. 조직론의 문제이자 지방자치의 문제인데 지금 보시는 이거는 조직론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가시는 이거는 지방자치론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모의고사 마지막 파이널 할 때에도 두 개는 연결시켜서 봐주셔야 한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 인지하고 푸신 거 맞죠? 자, 그래서 1번. 요 법률 이상해요? 특이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법률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기출문제집에도 있는 겁니다. 2017년 지방직 9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선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이 나쁘면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선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만약에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이 있다. 기재부 장관이 경영실적 평가를 했는데 실적이 되게 부진하다. 그러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관장, 상임이사를 임명한 누군가에게 얘네들을 잘라주세요.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많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구성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 지방자치론에서도 행정학 개론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지방공기업 설치하기 위해서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입니다. 3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거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얘기하는 거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 요 법인형 공기업 요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서 우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다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요. 공기업을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 자산규모 2조 이상. 아니면 총 수입액 중에 자체 수입의 비중이 얼마? 85% 이상. 제가 요거는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3번 X. 4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민간 출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공단. 공사가 민간 출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틀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률을 좀 제대로 봐주셨던 분들, 이걸 구분해서 정리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8번이요. 지방채. 이건 오늘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건데, 오늘 기본종합반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건데, 이거 아니구나. 죄송해요. 2번. 제가 요거 진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거든요. 지방채 발행은요. 행안부 장관 승인이 먼저라고. 지방채를 발행할 때 만약에 지방채의 발행의 한도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외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한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발행을 한다. 뭔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으면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뭐부터 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 승인부터. 그래서 요거 주의해서 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이에요. 보통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X. 그래서 틀려서 너무 속상했어요. 틀린 분들 때문에. 사실 1번 모를 수 있죠. 지방채의 종류에 지방채 증권 이건 채권 발행한 거고요. 차입금은 목돈을 빌려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공채, 차입금, 국가채무 다 알고 계시죠? 그거와 똑같아요. 지방채 종류가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실제 이 조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제가 해설지에 써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내용 써놨는데 몰라도요. 모른다 칩시다. 내가 여기까지 안 봐서. 그러면 여기 세모? 근데 이거 너무 확실하게 많이 봤던 거잖아. 틀렸지? 그리고 3번도 많이 봤을걸? 지방재정법상 제가 지방채 지금 현재 발행 조건. 지방채 차환을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이게 지방채 발행의 조건이 된다. 이건 정말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지방채 발행, 원금 상환, 이자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사무 취급 기간 요거 대통령령 아니죠. 뭐예요?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맞는 선지. 그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1번은 몰랐어도 3번하고 4번, 그 다음 2번이 틀린 선지. 여러분 기출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만 잘 봤어도 이번 시험은 정말 좋은 점수가 나왔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과정에서 실수 안 하시고 잘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가라는 거 늘 염두에 두고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 19번 가볼까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요. 정답률 62%입니다. 조직 이론 꽤 많이 정리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을 확실하게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조직군이고요. 여기는 환경에 대한 결정론 관점입니다. 환경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 제약이 있을 때 조직은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변이를 합니다. 이 변이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죠. 이건 작년 국가직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작년 국가직 9급이요. 변이를 했어요. 환경이 얘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환경이 얘를 선택하면 적자 생존입니다. 환경이 이 조직을 마음에 들어하면 이 조직은 환경 내에서 보존됩니다. 보존되면 주변 애들이 이 조직의 형태와 닮아가요. 만약에 환경이 이 조직을 싫어해. 그러면 조직을 도태시킵니다. 이 조직은 다시 그 환경 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조직. 결국 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있죠. 결정론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환경이 조직의 형태를 결정한다 이 얘기잖아요.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 능력을 둔감하게 하는 구조적 타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네, 구조적 타성이 뭐냐면은 기존의 조직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만약에 어떤 조직이 변이를 했어요. 환경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그 조직이 보존되면 이 형태가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들을 현재 가져오는 조직들이 다 환경 내에서 도태되게 됩니다. 이게 다 구조적 타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죠. 3번입니다. 생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에 이 전략적 선택이 왜 들어가냐고요. 전략적 선택 강조하는 건 전략적 선택 이론이나 자원의존 이론, 환경에 대한 임의론 시각이잖아요, 여러분.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절대 보실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3번 틀렸죠? 조직의 분석 수준은 개별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의 조직을 분석하는 개별 조직이 아니라 조직군. 여러 개의 조직들이 하나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형태. 제가 그래서 개별 조직과 조직군, 환경에 대한 결정론, 임의론, 이 의미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그거 잘 알고 계셨으면 문제 쉽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요. 자, 마지막 20번. 사실 공무원 행동강령은요. 정말 많이 읽어보셨어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공직윤리 관련된 법률을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하시라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실제 3조에 적용 범위 나오면서 법원이나 헌재나 선거관리위원회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별도의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헌법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곳들을 이 공무원 행동강령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거 X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공무원 행동강령 요거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셨어야 되고요. 설사 이 조문까지 여러분이 놓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 규정이 있거든요.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기본서에도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 어떤 법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꼭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1번하고 3번은 다 1번하고 4번 선생님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건 다 옳은 설명이구나 알았을 텐데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이 조문 내에, 이 법 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까지 좀 보셨어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답률 26%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문제였어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여기에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맨날 얘기했던 게 본래 대통령 훈령이었던 게 OECD의 푸시를 통해 90년대 들어와서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령이 되었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공직윤리 관련된 법들이 되게 많은데 그 법들은 어떤 내용들로 그 법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좀 꼼꼼하게 익혀야 한다라고 당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법적 조문들은 다 해설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법령들이 출제가 되면 그 법령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는 걸로 자꾸 공부의 방향을 정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사실 세부적인 디테일한 법령들은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법을 보실 때는 법의 취지, 법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출에서 어쨌든 등장했던 법들은 그 법의 취지와 내용들과 함께 문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영역들까지 싹 다 읽어주신 연습을 해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드렸었고요.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던 지방직 7급은 사실 되게 생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어서 지방자치론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당연히 100점에서 95점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할 때 주로 행정학을 암기 위주로 많이들 공부하시고요. 법령도 암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해하고 그리고 취지를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취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약간 행정학적 통법이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요. 행정학적 분석력 이게 점점 더 요구가 되는 방향으로 시험의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도 혼자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강의에 도움 받으시고 교재에 도움 받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합리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저희 이 해설 관련된 해설 지혜 내용들은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건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자, 해설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강의들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